2025년 1월 15일 오전 9시 백악관 지하 회의실에서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19도로 냉각된 그 공간에서 미합 중국은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45일 내에 3,500억 달러를 납부하라. 회의실 참모들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교역 비중, 주둔 미군. 모든 숫자가 한국의 굴복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37분 후 서울에서 날아온 답시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분노도 애원도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오직 섭씨 영도의 침묵만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회의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0일 후 태평양을 장악하던 함대가 멈춰섰고 오하이오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으며 펜타곤의 미사일 생산 라인이 정지했습니다.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묻습니다. 도대체 그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25년 1월 15일 오전 9시 백악관 지하 회의실의 온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중앙에 떠오른 숫자 하나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죠. 3,500억 달러. 대한민국이 45일 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마커스 트렌트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나토 안보전략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20년간 군수 분석을 담당했죠. MIT에서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22년간 전쟁을 숫자로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침묵의 장부라고 불렀습니다. 말은 적지만 제 문서 하나가 정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런 제가 오늘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죠. 누군가 커피를 마시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동맹국 아닙니까? 변수라고는 없을 겁니다. 다른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주한미군 7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철수 카드까지 있잖습니까? 저도 그들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였습니다. 3,500억을 내도 700억이 남는 셈이죠. 게다가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15%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굴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떠올랐습니다. GDP 1조 7천억 달러, 수출 의존도 42%. 모든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정확히 37분 후였죠. 이 방식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다시 읽었고 또 다른 참모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조차 없었죠. 그저 섭씨 영도 같은 냉정함만이 그 문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벌기겠죠, 뭐. 일주일이면 백기 들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22년간 국제협상 데이터를 다루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약한 국가는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울부짖거나 강하게 항의하거나 시간을 구걸하죠. 하지만 강한 국가는 다릅니다. 그들은 계산으로 침묵합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2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며 분석했죠. 수용할 수 없다는 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건 협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을 뒤집은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조용한 전쟁.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니터 속 그 한 문장이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참모들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좌표, 평택기지, 거제 조선소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주한미군 7만 8천 명, 베이징까지 985km, 함대 정비 의존도 40%, 텅스텐 공급 의존도 45%.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침묵이 선전포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방정식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방정식 속에서 우리는 변수가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깨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들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의 가치를 말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총성도 없이 함성도 없이. 단 한 문장으로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다음 날 오전 11시 서울 외교부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등장했습니다. 임유진이라는 이름의 관료였습니다. 나이는 45 정도로 보였죠. 그의 첫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투자처 결정권이 없는 납부는 국제관행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분했죠. 그런데 그 낮은 톤이 제 청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여서 다시 들었습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죠. 단지 사실만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항의랍니까? 웃기는군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2년간 외교 문서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죠. 약한 나라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는 조항을 읽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내부 분석 문서였죠. 밤새 읽었던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제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제관행 위반 항목 분석.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방적 금전 요구는 WTO 협정 위반. 두 번째 항목입니다. 투자처 결정권 없는 납부는 주권 침해.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45일 기한은 국제협상 관례 무시. 각 항목마다 관련 조약과 판례가 붙어 있었습니다. UN 헌장 2조 1항, WTO 협정 3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12건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이건 감정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법리적 사격이었습니다. 화면 속 임유진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굴종은 다릅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기자회견이 종료됐습니다.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2, 3분짜리 발표였죠. 짧았습니다. 그런데 무거웠습니다. 제임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적의 대응이래요. 시간 벌기 작전이죠. 일주일 지나면 백기 들 겁니다.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미국의 요구 수용 시 예상 결과. 국제 신용등급 붕괴 확률 72%, 외국인 투자 이탈률 58%, 경제 주권 상실 위험 85%.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으로 거절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든 파일을 불러왔죠.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울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제시한다. 그들의 거절은 계산이다. 회의실 동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버티면 뭐합니까? 결국 굴복할 텐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뮤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22년간 협상장을 지켜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약한 자는 떨립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 고요합니다. 오후 3시 백악관에서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였죠.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국 분석 문서를 넣었고 오늘 아침 기자회견 영상 파일도 넣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맹이지 은행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지연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파일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침착함이 무기라는 걸 봤다. 논리는 감정보다 무겁게 떨어졌다. 국제정치의 가장 완벽한 방패는 조항이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워싱턴은 또 잠들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를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간 벌기가 아니다. 이건 준비다. 일주일 후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안보 세미나 발표자로 초청받았죠. 주제는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5개국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 중앙에 지도 하나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보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평택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평택입니다. 베이징까지 985km, 타이베이까지 1450km, 도쿄까지 1200km입니다. 영국 분석관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키나와는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베이징까지는 2100km입니다. 평택보다 2배 이상 멉니다. 프랑스 분석관 소피가 물었습니다. 전개 시간은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평택 기준 4시간, 오키나와 기준 12시간, 괌 기준 24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분석관 한스가 말했습니다. 그럼 평택이 사라지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대응 시간이 3배로 늘어납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데이비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는 협박용이겠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분석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전략적 손실 평가죠.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대중국 압박력 63% 감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일본 방위선 후퇴, 추가 비용 연간 800억 달러.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동맹 신뢰도 붕괴 위험 78%. 한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자폭 버튼이군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소피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처음부터 겁먹지 않았다는 거군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위치가 국력이다. 오후 3시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 마크가 다가왔죠. 발표 잘 봤습니다, 마커스. 마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요? 그건 정치적 허세입니다. 실무는 절대 동의 안 해요. 트럼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펜타곤은 평택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흐렸죠. 그럼 한국도 알고 있겠죠. 마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평택을 놓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마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치 자체가 전략이었죠. 마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브뤼셀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평택의 좌표는 단순한 점이 아니다. 제국의 중심이다. 전략은 문장으로 쓰이지 않는다. 지도 위에 새겨진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점 하나, 평택. 베이징까지 985km. 그 거리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키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좌표가 국력이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체 불가의 정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한 좌표가 제국의 항로를 결정하는 걸 봤다. 오키나와는 멀었고 평택은 필수였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필연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브뤼셀은 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평택의 좌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 하나. 그 점이 세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펜타곤 인근 카페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조달 담당관 토마스 밀러를 만나기로 했죠. 그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토마스가 커피를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커스, 브뤼셀 발표 잘 봤어. 평택 이야기 말이야, 정확해. 그런데 말이지, 평택만이 아니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토마스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죠. 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극비 문서야. 펜타곤 내부 자료지. 최근 3년간 미 해군 함정 정비 현황이야.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정비 장소별 비율이었죠. 한국 40%, 일본 32%, 미국 본토 28%.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40%야. 우리 태평양 함대의 40%가 한국에서 정비받아.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부 항목이 나왔습니다. 잠수함 정밀 정비 65%, 구축함 엔진 정비 58%, 항공모함 중간 정비 43%였습니다. 토마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정밀 정비는 거의 100%야. 부산, 거제. 그 두 곳이 없으면 우리 함대는 못 움직여. 일본도 못해. 기술이 없거든. 한국 조선소만이 우리 군함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 자료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토마스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잖아. 근데 말이야, 마커스. 한국이 밸브를 닫으면 태평양은 멈춰.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밸브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 정비를 거부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가능해. 민간 조선소니까. 일본으로 돌려야 하는데 기술도 부족하고 시간도 2배 걸려. 결국 함대 작전 효율이 반토막 나는 거야.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의존도 감소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가지 대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안 1, 일본 조선소 기술 향상, 소요 기간 10년.
대안 2. 미국 본토 시설 확충. 소요 비용 1,000억 달러. 대안 3. 필리핀 조선소 육성. 실현 가능성 낮음.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봤지? 대안이 없어. 적어도 10년은.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건 우리 함대의 심장이야. 한국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해군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커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어.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우리가 함대를 자랑하잖아. 세계 최강의 해군이라고.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함대가 한국의 용접선 위에 있어.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용접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열에서 태어나고 국력은 공정에서 태어난다. 한국의 용접선 위에서 미 해군이 항로를 그린다. 그들은 조선소를 세운 게 아니라 제국을 지탱하는 공정을 세웠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제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밤하늘 아래 불빛이 켜진 조선소, 그곳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정비되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튀는 장면이 상상됐습니다. 그 불꽃 하나하나가 미국 해군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국력의 새로운 형태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강철의 심장.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 최강의 함대가 한국의 용접선 위에 있다. 강대국은 총을 만들었고 한국은 그 총의 손잡이를 만들었다. 용접선 하나가 미사일보다 강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잠들었지만 거제의 조선소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을 겁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며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전쟁이다. 이틀 후 저는 국방부 자료실에서 문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희귀 광물 관련 보고서였죠. 서랍을 열자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희귀 광물 공급망 위험 분석. 저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었습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갈륨. 저는 텅스텐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미국 군수산업, 한국 정제 텅스텐 의존율 45%.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고순도 군용 등급, 대체 불가.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45% 대체 불가. 저는 다음 항목을 넘겼습니다. 비스무트 42%, 인듐 16%. 각 항목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대체 공급처 없음.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광물 공급 중단 시 예상 시나리오. 미사일 생산 3개월 내 중단, 전투기 부품 생산 지연율 68% 함정. 전자장비 생산 차질률 54%.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선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광물까지였습니다. 저는 자료실을 나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사일보다 희귀한 건 침묵이었다고 말이죠. 사무실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텅스텐 수출. 첫 번째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텅스텐 수출량 30% 감소 발표.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텅스텐 수출량을 3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국내 수요 증가. 국내 수요 증가. 명목은 수요 증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죠.
정치 없는 제재였습니다. 저는 상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 제니퍼가 받았습니다. 마커스, 무슨 일이야?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한국 텅스텐 수출 감소건 알고 있습니까? 제니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지. 어제 보고받았어. 대응이 뭐가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자국 수요 우선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커스, 있잖아. 한국은 화내지 않았어. 대신 밸브를 조였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밸브. 조선소에 이어 또 밸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하지만 자원으로 끝난다. 한국은 광물을 무기로 쓰지 않았다. 단지 선택지를 조정했을 뿐이다. 공급망이 혈관이라면 밸브는 심장이다. 한국은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밸브를 잠갔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후 4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희귀 광물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참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수출 감소건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군수 산업의 텅스텐 의존도는 45%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30% 줄이면 우리 미사일 생산은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고순도 군용 등급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광물의 제국. 첫 문장을 썼습니다. 미사일보다 희귀한 건 침묵이었다. 밸브가 잠기자 미국의 엔진이 멈췄다. 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순도의 시대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텅스텐을 무기로 쓰지 않았다. 그저 방정식에 새로운 변수를 넣었을 뿐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소, 평택, 그리고 이제 광물. 한국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밸브를 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자원 전쟁이 아니라 계산의 전쟁이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소리가 아니라 숫자로 싸우는 거라는 걸 말이죠. 2주일 후 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LG와 GM 합작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아니, 정확히는 공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죠. 주차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셨습니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일했죠. 3년 동안. 윌슨입니다. 조립라인 반장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마커스 트렌트입니다. 나토 자문위원이고요. 윌슨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나토요? 여긴 왜 오셨습니까? 저는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장 폐쇄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윌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요? 간단하죠. 트럼프가 한국산 배터리에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문 닫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윌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벌주려 했죠. 근데 맞은 건 우리였어요. 1200명이 일했어요.
다 잘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한국은 배터리를 다른 나라에 팔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일자리가 날아갔고요. 윌슨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제조업 한국 부품 의존도 분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동차 부품 52%, 반도체 부품 38%, 배터리 61%. 저는 윌슨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는 구하셨습니까? 윌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클리블랜드엔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요. 다들 한국 부품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윌슨 씨. 윌슨이 담배 하나를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망한 건 우리예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조업 보고서를 불러왔습니다. 한국산 부품 관세 부과 후 영향 분석.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폐쇄된 공장 17곳, 해고된 노동자 13,000명, 생산성 감소율 18%.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펜타곤 내부 보고. 미사일 생산 지연 평균 4개월 함정 정비 일정 차질 67%, 전투기 부품 공급 지연율 43%.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관세는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막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붕괴의 방정식. 첫 문장을 썼습니다. 관세는 총알이 아니라 부메랑이었다. 강대국의 오만이 자국의 산업을 무너뜨렸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클리블랜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화약보다 빠르게 돌아왔다. 전쟁은 끝났다고들 했지만 그건 지도에서만이었다. 미국의 공장이 꺼지고 서울의 불빛이 더 밝아졌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윌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쓴웃음을 짓던 얼굴. 1200명이 하룻밤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맞은 건 윌슨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클리블랜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의 착각. 힘으로 누르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는 착각.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패자는 싸운 쪽이 아니라 계산을 놓친 쪽이었다. 압박은 외교가 아니다. 스스로를 쏜 오발탄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붕괴의 방정식. 적절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다. 준비된 나라의 시대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클리블랜드가 멀어졌습니다. 공장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나오지 않는 굴뚝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윌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벌주려 했죠. 근데 맞은 건 우리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붕괴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로 썼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균형은 이미 이동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사일 생산 지연 평균 4개월, 함정 정비 차질 67%, 제조업 생산성 마이너스 18%. 보좌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다른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직도 침묵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트렌트 박사 말씀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평택의 좌표, 조선소의 기술, 광물의 공급망.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비싼 걸 쥐고 있었습니다. 참모 하나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저는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회의실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함대는 한국 조선소 없이 못 움직입니다. 우리 미사일은 한국 텅스텐 없이 못 만듭니다. 우리 전략은 평택 좌표 없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좌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계산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다른 참모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협력입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입니다. 보좌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트렌트 박사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그 숫자가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낸 건 다른 숫자들이었습니다. 40%, 45%, 985km.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패권의 임계점은 힘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다. 국가의 성숙은 언성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의 깊이다. 한국은 침묵으로 대화했고 우리는 소음으로 오판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후 3시 동료 제임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커스, 회의 발언 잘 들었어. 협력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어야죠.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넌 변했어, 마커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깨달은 겁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뭘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힘의 시대가 끝나고 준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임계점.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회의실에서 변화를 목격했다. 누군가 처음으로 협력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재설계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준비된 침묵이 결정을 대신한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워싱턴은 잠들었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로 시작된 이 상황. 하지만 끝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다. 이건 각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과의 협상 재개 검토.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구 조건 조정,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조용히. 마치 한국의 대응처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 일주일 후
백악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대한민국과의 협상을 재개합니다. 기존 요구 조건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조용했습니다. 발표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양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침묵의 승리. 첫 문장을 썼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는 조용했지만 세상을 울렸다. 3,500억 달러 요구로 시작된 이 상황. 결국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답이었다. 한국은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이긴 건 한국이 아니라 준비라는 개념이었다. 패권은 목소리로 유지되지 않는다. 신뢰로 유지된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서울. 출발일은 내일이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커스, 어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러 갑니다. 계산으로 이기는 법을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고서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조용한 전쟁, 강철의 심장, 광물의 제국, 붕괴의 방정식, 임계점, 침묵의 승리.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2년간 전쟁을 숫자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숫자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다. 세상의 축이 움직였다. 소리 없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워싱턴이 멀어졌습니다. 1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밝았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침묵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소리 없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오늘 계산이 신념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의 침묵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설득이었다. 강함은 목소리가 아니라 준비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3,500억 달러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끝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싸우지 않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눈이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눈은 달랐습니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22년간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은 힘으로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전쟁은 준비로 이긴다고. 준비된 자는 싸우지 않는다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 마커스 트렌트는 오늘부터 배운다. 계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을, 침묵으로 대화하는 법을, 준비로 이기는 법을.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패권은 신뢰로 유지된다. 이제 시작이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 깊게. 마치 한국이 세상을 바꾼 방식처럼 말이죠.